삐르릉 안녕하십니까.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진짜 이렇게 추울 수가 있습니까? 스튜디오도 지금 약간 좀 서늘합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저속노화연구소 정희원 대표 지난 19일 자신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한테 살려주세요. 스토킹 고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라는 저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날 가스라이팅한 여자, 스토킹한 여자, 그래서 고소까지 해놓고 느닷없이 저런 문자를 보낸 이유는 뭘까요? 고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나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화성 서부경찰서 어린이집입니다. 향남 소방서 소방관인 새아 아빠가 저렇게 레펠 타고 내려와서 산타 이벤트를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하신 서빈 엄마 최현진님. 자, 안양시 5-5번 버스 운전하는 여성 산타 기사님, 연말 기분 나게 해줘서 완전 고마워하신 조수련님. 자, 부모님 댁 감 따러 갔다가 웃고 있는 감을 봤습니다. 제가 그린 거 절대 아니에요. 제 웃고 있어요 하신 김태현님. 자, HD 현대중공업 33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남편 권우중 씨, 그동안 고생 많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여은희님. 예,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성탄 케이크 절망편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케이크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먹음직한 딸기가 한가득. 어머, 이건 사야 돼 하고 진짜 샀죠? 뾰로롱. 사이즈가 작아진 건 둘째치고 뒤로 돌려봤더니 반쪽짜리 아까 그 먹음직 딸기 어디 간 거? 게다가 듬성듬성하기까지 완전 절망 그 잡채. 박 변호사님, 네. 딸기 밀도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반쪽짜리 딸기를? 서운합니다. 저 너무 서운하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는 한쪽으로 보이지만 뒤로 돌려보면 반쪽짜리 딸기. 많이 서운하고요. 사실은 이게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집이기 때문에 아하. 상당히 믿고 주문을 한 거고 어허. 크리스마스 저거. 아주 특별하게 만든 윤기 주르륵 흐릅니다. 저 윤기까지는 안 바릅니다. 그렇죠. 딸기 하나 온 거 하나 줘야죠. 비싸지는 않잖아요. 홍보 사진하고 비주얼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여긴 딸기가 또 2층이잖아. 2층에다가 저게 반쪽입니까? 아이고야, 이건 이까지는 그래도 여기도 2층. 그나마 뺑글뺑글 돌리면 이 모양새거든요. 이게 무려 4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요? 43,000원이요. 아, 그래서 너무 놀랐고 너무 달라서 충격받았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프닝 철마다 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케이크 지금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운합니다. 굉장히 서운합니다. 또 다른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에 이제 케이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유튜버가 올린 케이크 리뷰 영상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와 이 글로벌 코냑 브랜드가 협업한 시즌 한정 케이크라고 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구매가 또 가능하고요. 판매 가격은 무려 42,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케이크를 열어보니 케이크 위에 있는 술병 모양의 초콜릿 내부는 뻥 뚫려 있고요. 옆면도 저렇게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뻥 뚫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면도 실제 초콜릿이 아닌 초콜릿처럼 보이게 제작된 띠지로 둘러져 있는 거예요. 예, 해당 리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 가격의 퀄리티가 아닌 것 같다, 과장 광고다 등의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알바생의 배신입니다. 자, 이른 아침 중국집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살금살금 카운터로 들어오는 저 남성, 허리를 숙인 채 말이죠. 힐끔힐끔. 자, 바로 조심스럽게 서랍을 슬쩍. 자, 5만 원짜리 현금을 덥석 인마이 포켓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기어이 그 서랍 바닥을 보고야만 하는데요. 자, 모자를 뒤집어 쓰더니 저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그 또 찾아온 저 도둑놈, 다시 서랍장을 열어보지만 어라,
오늘은 없네. 자, 그렇다면 플랜 B, 돈통을 열어서 현금을 쓱쓱. 아, 마지막까지 서랍장 확인 후 다시 열어보고 사라집니다. 아니, 저렇게 가져간 현금이 무려 500만 원가량이라는데 도대체 저 도둑은 어떻게 왔던데 또 온 거? 저 도둑이 왔던데 또 온 것도 그런 건데 저 정체가 좀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제보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서울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에 이 남성이 분명히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 일을 그만뒀는데 이틀 뒤인 16일 새벽에 갑자기 가게 뒷문으로 몸을 숙인 채 들어와서는 카운터 아래 서랍에서 현금 200여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아침 그 시간대라서 주방에만 사람이 있고 카운터 쪽에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였다고 해요. 아마도 그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평소에 재료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둔 돈을 가져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로부터 이틀이 지나고 18일이 돼서야 제보자가 부모님 선물을 사려고 현금을 찾다가 이 절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범인을 아직 잡지 못하고 그냥 찾고 있던 중에 바로 그제였습니다. 절도범 남성이 다시 가게에 찾아와서는 돈통에서 현금 320만 원을 추가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장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일을 시작할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있는 집 주소는 허위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도 통신비가 미납돼서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본인이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셨대요. 그리고 뭐 막 무단 결근을 하기도 이랬는데 그때마다 뭐 할머니가 편찮으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할머니가 편찮으시고 쓰러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봐주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야밤의 산타처럼 출몰입니다. 영업 끝난 가게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엘리베이터를 탄 남성. 자, 몸도 못 가는 채 왔다 갔다 띵 엘베 열리자 접이식 문을 파. 자, 가게 안을 또 자 휘젓고 다니는 것 좀 보세요. 자, 옥상에도 왔다 갔다 한참을 저렇게 휘젓고 다니더니 바로 그때 삐삐삐 경보 울리자 갑자기 옥상 난간으로 돌진합니다. 자, 난간을 넘어서 도망가려다 아차차 여기 5층이었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출동한 보안 요원에 이끌려서 강제 귀가 조치를 당했다는 것. 자, 5층인 걸 알고 스톱했던 거 보면 제정신이었네. 그렇죠. 이 제보자 서울 홍대 근처에서 드레스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인데요. 새벽 4시쯤에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가게로 연결이 되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을 거예요. 간이 접이식문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술을 마시긴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문을 파손한 뒤에 가게 내부로 들어와서 5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노상방뇨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조명과 벽, 가게 소품을 파손시켰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서 경고음이 울렸는데요. 남성이 놀라서 옥상으로 도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옥상 난간 아래로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5층 쉽지 않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출동한 보안 요원에 의해서 현장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보안 요원이 이렇게 출동하는 경우를 보기 쉽지가 않죠. 보안 요원이 직접 검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포착을 한 상황인데 피해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보안 요원이 이 남성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해요.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다음에 알아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는데 행태 보십시오. 술에 만취했고요. 요 밑에 술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술에 취해가지고 화장실을 찾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본인 얘기로는 전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결국 술에 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나중에 둘이 오세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맛집 탐방을 하는 즐거움으로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그리 편하지 않은 내향적인 성격이라 맛집을 가도 혼자서 2인분 기준으로 먹고 오곤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옆 동네에 샤브샤브 맛집이 새로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건강도 챙길 겸 채소를 좀 많이 먹고 싶어서 기대를 가지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실까요? 아, 네, 저 혼자인데요. 저 2인분 내고 2명치 먹을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가요, 가. 혼자 안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2인분 안 먹을 된다고요. 왜요? 아이, 본사 방침이 그래요. 혼자 오지 말고 나중에 두 분이서 오세요. 참 이상한 분이시네. 저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말문이 막혀버렸고 마치 쫓겨나듯 식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후로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혼자 밥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2인분 값을 내고 먹겠다는데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건지 너무 억울해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식당 사장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두 사람이 2인분 먹을 때보다 혼자서 2인분 먹을 때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 테이블 회전율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음식 많이 남기면 그만큼 처리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렇지 동그라미.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자 손님이 어머머 이 아저씨 웃겨 진짜. 나 먹는 거 어제 봤어요. 나 완전 많이 먹어. 그리고 완전 빨리 먹어. 두 사람 값 낸다는데도 쫓아내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니? X. 자, 교수님부터요. 네, 네. 어떻게 최 평론가님이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죠. 네, 아니 전 국민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예요. 네, 이제 혼자 먹는 거는 그냥 대세입니다. 혼자 먹을 수 있죠. 그런데다가 이해가 진짜 안 되네요. 왜냐하면 혼자 가면은 덜 먹게 되잖아요. 2인분 내도. 그러면 식당에서는 이득이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는 거며 왜 동그라미죠? 왜 그런 거죠? 아,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영업 방침, 본사 방침 그럴 수 있지만 정말 1천만 시대거든요. 저도 거의 혼자 식사를 많이 하는 편이고. 진짜. 샤브샤브 2인, 1인 하여튼 본인이 2인 주문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방침하고도 그렇게 차이도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일단 최영진 평론가님. 지금 오늘 분위기 보니까 저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사연자분의 입장 너무 공감합니다. 저였어도 서운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위로 차원에서 이 가게의 사장의 입장은 어땠을까 조금만 전해드리면 예. 아무래도 혼자 드시고 있는 모습을 또 다른 분들이 본다면 야 와서 그러니까 지금 요 분은 손님은 그래도 스스로가 내 2인분 시켜 먹겠다고 하셨지만 이 모습을 본 일반 손님들은 와서 야 1인분 나 그냥 혼자 왔는데 요즘 다 혼밥 시대인데 왜 안 되냐 이런 손님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혼자 먹는 모습을 좀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실제로 저도 이제 좀 찾아봤더니 저런 어떤 분위기상의 문제 그리고 또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스코니님께서는 이 진짜로 본사의 방침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어요. 본사의 법을 지키는 사장님 좋으십니다. 하지만 융통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오리님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2인 가격을 내면 좀 허락해주세요라고 요청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왜 자꾸 화장품을 고민해? 피부가 좋으려면 피부가 좋아야지. 피부가 건강해야 뭐든 맞거든. 화장품보다 먼저 세포랩. 몰랐던 당신의 피부 능력. 세포랩 바이오제닉. 연예인 삼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아무것도 안 올렸어? 16세 미만은 기본으로 비공개 계정임. 그래서 팔로우한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어. 너 정말 안전에 철저한 녀석이구나. 안심의 진심.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마트 주차장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차 자리를 놓고 시비가 붙은 건데 상대가 손과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성탄절이었던 어제 저녁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정말 기막힌 일을 당했다는 분의 제보입니다. 자, 마트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빈 공간에 차를 세우려고 딱 하던데 누가 빵빵 경적을 울리더라. 네, 맞습니다. 당시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20대 남성인 제보자 성탄절이었던 어제 저녁 한 8시 10분쯤에 저녁거리를 사려고 서울의 한 마트에 들렀습니다. 이 마감 시간이 임박했을 때여서 그런지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꽤 많았다고 해요. 지금 화면에도 주차 자리가 꽤 보이죠. 이 제보자가 마트 입구 근처 빈자리에다가 이제 차를 대려고 하는데 제보자 앞에 있는 흰색 SUV 차량이 자 눈에 띕니다. 저 차가 왼쪽 마트 입구 쪽에 서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니 한켠에 차를 멈춰 세우고 비상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 있길래 이 제보자는 마트 입구가 장애인 주차 구역이니까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누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이후에 제보자 우측에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을 확인한 뒤에 우회전해서 후진해서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요. 자, 그때 이 흰색 SUV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때만 해도 제보자는 내 차에 문제가 있나 싶었다고 하는데 설마 출구로 향하는 일방통행로에서 후진을 해서 제보자랑 같은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앞서 그 CG하고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흰색 SUV 차량이 빵빵 경적을 울리길래 왜 저러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기둥 옆자리 빈 공간에 이 제보자의 차가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던 흰색 SUV 차 운전자가 지금 이 제보자를 불러 세우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창문을 내리더니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야, 뭐 여기에다가 내가 차를 대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차를 갖다 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거기에 서 있다가 갑자기 후진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딨냐 이랬더니 어리 X가 뭐 따박따박 말대답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하면서 내려가지고 갑자기 막 손을 올리면서 위협을 하길래 때릴 거면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갑자기 안경을 벗고 나오더니 제 머리채를 붙잡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때렸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릎으로 제 얼굴을 한 4번 정도 찍었어요. 아,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기둥 옆에 그렇죠. 그 빈자리를 저 흰색 SUV하고 제보자가 같이 노리고 있었던 거군요. 옆에 엄청 많잖아요. 보셔서 그러니까요. 알겠지만 하필이면 그 자리를 둘 다 찜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마트 입구랑 가까운 제일 자리여서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아마 주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도 그거 그렇게 예상도 못했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누구 기다린 것까 생각하고 그렇죠. 본인도 거기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 와중에 문제가 이걸 열면서 왜 이렇게 뭐 하면서 욕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창문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욕하네 지금. 어린 녀석이 꼬박꼬박 말대답한다면서 차에서 내리기도 했고요. 욕하지 마라, 반말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뭔데 반말하지 말라고 하냐? 너 같은 어린 애한테 반말이 된다라고 계속 욕설을 했다고 이제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손을 올리면서 위협을 했고요. 안경을 벗은 다음에 다시 나온 다음에 진짜로 자, 지금 보세요. 예. 안경 벗습니다 지금. 벗고 차에다 안경을 두고 차에 두고 나온 다음에 그 후에는 실제로 폭행을 가합니다.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요. 머리채 붙잡아서 발을 걸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나중에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이 다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솔직히 하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 행위만 했다고 합니다. 진짜 저희가 저 폭행 상황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방송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부분 뭐 방송 심의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편집해서 저는 원본 영상을 봤죠. 자, 최영진 평론가님 진짜 사정없이 패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제보자님은 진짜 와 이거 반격을 하면 같이 진짜 쌍방으로 대한민국 현행법상 이게 또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꾹꾹 참는 게 다 보였습니다. 예, 뭐 영상을 다 보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제보자 많이 다쳤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얼굴과 목, 눈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눈 한쪽이 복시죠.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까지 있어서 안과에도 가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뽑히면서 두피 쪽에 보시는 것처럼 또 상처가 났고 당시에는 얼굴만 공격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허벅지에도 멍이 생기는 등 타박상까지도 입었습니다. 허리와 목 부위에는 통증도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 제보자는 마트 주차장에서 자리를 미리 맡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주차하려던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한다고 해서 경적 울리고 반말로 불러세워서 욕설하더니 급기야 저렇게까지 때리기까지 하니까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라도 주차 자리가 부족해서 뭐 한두 군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화가 날 수 있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 해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폭행만이 아니었습니다. 폭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 달에 1,000원씩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또 들어보시죠. 때리는 와중에도 너랑은 합의 안 한다. 그냥 나는 징역 안 무섭다. 징역 가면 그만이다. 벌금 내면 그만이다. 민사 걸어봐라. 뭐 한 달에 1,000원씩 주면서 버티면 그만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어디 가서 이렇게 쳐맞는 거 팔리지도 않냐. 내가 너였으면 했다.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교수님.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분이 자기 이 충동을 참지도 못하지만 또 그 와중에 또 되게 비아냥거리는 얘기와 조롱의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들으셨다시피 뭐 나는 징역 안 무섭고 뭐 너 같은 뭐 어려도 부럽지도 않고 니네 부모 불쌍하고 너 같은 거와는 합의도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민사 걸어라. 그럼 한 달에 1,000원씩 주겠다라는 이제 조롱에 가까운 말도 했습니다.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블랙박스가 외부 상황은 안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억된 것들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마트 주차장에 안전관리 직원이 있어서 경찰 신고를 좀 부탁을 했고요. 그 직원이 와서 이 남성을 좀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말하고 욕설하고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난 징역 안 무서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무서워하죠. 제일 무서워해요. 징역을 갔다 왔으면 정말 더 가기 싫을 거고요. 안 갔다 왔으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보입니다. 상당히 무섭죠. 징역이 왜 안 무섭습니까? 자, 일단은 안전관리 요원도 얘기를 했고요.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또 저 사람이 폭행했다라고 하고 가해자 이 사람 징역 안 무섭다는 사람도 자기 혼자 폭행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폭행을 저렇게 쌍방폭행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우리 현행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잘하셨어요. 다만 이제 경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제보자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 특히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경찰관이 마트 안에 CCTV 많다, 괜찮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 마트 안에 영상이 좀 화질이 안 좋거나 뭔가 진술을 변경하거나 약간 불안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신상만 파악하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또 경찰 입장에서는 뭐 도착 당시에 이미 이제 폭행이 진행됐고 또 뭐 이 사람 얘기로는 가족하고 같이 있다. 가해자 가족과 같이 있으니까 이미 동행을 거부했고 경찰은 수사관이 배정이 됐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경찰이 다르게 판단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싸우면 뭐 지겠습니까 사실은. 아이, 그러니까요. 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고 본인이 그 가해자가 안 되려고 지금 한 건데 경찰이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서 좀 서운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결과는 제대로 나올 거고요. 더 나아가서 막 욕설하고 했던 부분 이건 공연하게 모욕을 한 거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도 가능해요. 필요하다면 또 고소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진짜 함부로 진짜 주먹질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징역 갑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비밀 유지 동의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한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이를 신고하면서 알려진 건데요. 이 피해 여성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당시 더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글로벌 다국적 기업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30대 한국인 여성의 제보네요, 최영진 평론가님. 예, 굉장히 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피해 여성은 다국적 미국 기업인 세일즈포스에서 근무 중입니다. 해당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300조 원대고요. 직원은 7만 명이 넘습니다. 이 본사 빌딩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 이 회사의 대처에 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해결책도 투명성도 없었다. 괴롭힌 피해자들이 해결책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이 세일즈포스 직원인 피해 여성이 직장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피해 사례들을 언급을 했고요. 이 피해 여성은 신고를 했는데 회사는 내부 조사에 앞서서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비밀 유지 동의서를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언론도 이제 보도를 한 것이고요. 피해 여성은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세세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면서 제보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피해자 여성분은요, 세일즈포스 일본 지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봉변을 당하신 거죠. 일본인 직장 상사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직접 그 말씀 들어보시죠. 타임즈 읽었으면 아시겠지만 마치 가해자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고 심지어 일본 남자가 한국 여자한테 팀 미팅에서, 그것도 다른 남자, 일본 남자가 있는 미팅에서 일본에 지진이 나면은 너 같은 미국 여성은 재난 대피소가 있어요, 일본에는. 네. 거기 가면은 강간을 당한다는 말을 하는 거는, 네, 그것도 너무 심했고, 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진짜 역겨운, 막 아프리카 마을에서 막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막 아이들이 죽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기 시작해서, 내가 젊었을 때 주변의 모든 여성들의 배를 불게 싶었다. 남자는 자신의 DNA를 남기고 싶어한다라는, 진짜 토할 것 같았어요. 야, 정신 나간 인간이네요. 그러니까요. 뭐 사석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팀 회식 때 얘기를 한 겁니다. 2022년 팀 회식 때는 이 일본인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근무했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뭐 학살을 당했는데 그때 뭐 성폭행도 막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나 듣고 싶지 않다고 그만해달라고 막 귀를 막으면서 부탁했는데도 무시당하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주변의 모든 여자를 난 임신시키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자는 자신의 DNA를 남기고 싶어하는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대요. 너무 불편하죠. 2024년에 또 화상회의 때는 지진 관련한 이슈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지진 대피 과정을 말하면서 조심해야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일본 부장이 제보자한테 당신처럼 혼자인 여성은 지진이 일어나서 대피소에 가면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일본인 부장이라는 사람,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저렇게 계속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보통 저런 상황이면 저 피해자들은 출근이 싫어지잖아요. 오늘 출근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거든요. 정신 나간 소리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그게 뭐 언어가 다르든 뭐 이 국가가 다르든 간에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본인 부장 임원 중에 또 일본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 뻘인데 고위 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생활에 불만이 있고 그가 사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의 여자친구가 되어라라고 하고 그래서 돈 많으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치욕스러운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부유와 권력 있는 사람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의 아이들한테 성폭행한다라는 뭐 이상한 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냥 막 떠드는 사람 같아요. 일본 이 부장. 지금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딴 얘기 뭐도 서슴없이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좀 잡아주세요. 저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신 그 영상, 그 남성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이 사람이 그냥 시쳇말로 색드립이라고 하죠. 이런 성희롱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기일기 휘날리며 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자 직접 또 들어보시죠. 일본 사람들이 저를 이제 X상이라 부르는데 진짜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지배한 것이지 갑자기 침략을 한 게 아니에요 하면서 저한테 역사를 가르치려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래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한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 전상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는 다 했어. 독일도 러시아도 막 이러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면서 일본 그 영웅들을 위해서 막 울었다. 막 이런 소리를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진짜 식민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회사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분이 당시는 이제 일본 지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당했던 일들입니다. 지금은 한국 지사에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 여성 일본에서 한국 지사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인데요. 방금 보신 그 상황은 일본인 부장이 일본인 직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장을 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일본인 부장이 또 시작합니다. 한국은 일본지의 식민지가 아니었다. 병합됐을 뿐이다. 전쟁 중에 일본은 한국인 장군들을 임명했고 일본은 그들을 잘 대우했다. 아내가 외국인인데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일본 영웅들을 위해서 울었다. 아내를 참 잘 교육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일본인 남성 직원도 거드는데요.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조금씩 지배한 거지 갑자기 침략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역사를 가르치려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 겁니다. 세상에 저런 얘기를 한국에서 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온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여성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인 부장 아니 그때는 독일도 러시아도 다 했다면서 소리까지 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난징 대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이 역사를 조작해서 일본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는데요. 자, 이쯤에서 피해 여성이 너무 듣기가 힘들어서 더 이상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 주제를 아예 바꿨대요.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아예 바꿨는데 일본인 부장이 이번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주변 여자들 다 임신시키고 싶었다. 그게 바로 남성 테스토스테론의 상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일본 제국주의 사관에 아주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까지 저런 말을 한다는 그 저랑 진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냥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앉아 있는지. 이 사람도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6,500명 정도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게 그 내용인데요. 강력한 일본 한 번 더 우리가 만들어가자. 뭐 일본의 뭐 진정한 자립 이러면서 핵무기 보유해야 된다. 제한적이나마 그 얘기도 하고요. 뭐 폭력을 사용할 국가는 각오가 안 된 국가는 폭력을 사용한 각오가 있는 국가에게 굴복당한다. 라는 내용의 글도 올리면서 아마 극우적인 정치적 성향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회사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지는 않고요. 다만 성소수자 관련된 영상을 올리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내려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런 뭐 소위 말해서 돌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이 저런 사람들한테 어떤 처분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조금 전까지는 이제 피해 상황을 좀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회사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대처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피해 여성은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이제 조사 직전에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을 또 요구했다고 합니다. 조사관 또한 이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가 잘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이해도가 좀 낮은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조사 후 회사는 일본인 부장이 정책 위반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징계 내용이 공개되지가 않았고요. 또 다른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만 가해자가 이전과 동일한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피해 여성은 지난 9월에 일본인 부장이 한국 출장 예정이라고 해서 그동안 요청을 해온
한국 방문 금지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회사 관계자에게 메일도 보냈습니다만 회사 관계자는 해당 출장은 중단되었지만 향후 출장 시에 이 피해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피해 다닐 것을 제안해서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피해 다녀라고 제안한 거죠, 회사에서. 자, 회사 측은 비밀 유지 강요된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비밀 유지 동의서가 마련돼 있다고 했고 한국 직원들을 위해서 이 조사관의 한국적 맥락을 이해를 강화하고 한국 그리고 일본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 성희롱 교육 등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일즈포스는 다양성, 포용성, 평등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기업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세일즈포스 본사의 제작진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처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출근길에 택시를 탑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여러 차례 룸미러로 여성의 얼굴을 흘끔대는데요. 여성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무렵 기사가 명함 한 장을 건네는데요. 과연 이날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는 한 8년 전에 출근길에 택시를 탔어요. 그냥 잘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께서 이 룸미러로 계속 흘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만 흘끔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급기야 이제 말을 시켰어요. 몇 살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 인상이 정말 좋아서 그런데 혹시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정말 착하고 얼굴도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명함입니다. 라고 명함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명함을 꼭 한번 연락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맨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각이 좀 났고 그래서 명함으로 한번 연락을 해서 결국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로한테 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1년 반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런 일도 있군요. 그렇죠. 영화 같은 첫 만남인데 자, 결혼 후에 사연자 시아버지가 사실 결혼의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의 첫 생일을 맞이해서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리게 됐습니다. 이 감동을 받은 시아버지 정말 칭찬을 그렇게 하셨고 옆에서 시어머니도 얘야 나도 내 생일 때 이런 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필두로 뭔가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날 이후 사연자 무려 6년 넘게 매년 시부모님의 생신상을 직접 차리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택시기사로 일하던 시아버지가 잦은 사고 끝에 결국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결혼 1년 만에 사연자 부부가 시부모님의 생활비까지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시부모님께 첫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한 뒤에 부부는 연말만 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남편 역의 최영진 평론가, 별별 극장 레디 액션입니다. 여보, 다음 달 우리 부모님 생활비 얼마 드릴까? 우리 매달 40만 원 드리기로 합의했잖아. 야, 그거 작년 얘기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50은 너무 짜다. 내년 1월부터는 60만 원 어때? 20만 원을. 그 아버님 재취업은 어떻게 돼 가시는데? 그 나이도 있으신데 뭘 또 일을 해. 그냥 내가 푹 쉬라고 했어. 연금도 나오잖아. 알겠어. 자, 보통 이렇게 되면 박 변호사님, 네. 시가와 친정을 또 저울질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됩니다. 이 친정 사연자의 부모님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좀 들어주면요, 맛있는 그 한우집이나 비싼 횟집에 가면 혹시나 사연자나 사위가 계산할까봐 빨리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몰래 밥값도 계산했다고 하고요. 만약에 먼저 계산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좌이체도 해줬다고 합니다. 수십만 원. 송금하면서 차비로 쓰라라고 꼭 챙겨줬다고 해요. 그리고 딸 걱정하는 마음에 반찬도 만들어줘, 또 김장김치도 해줘 등등 이렇게 해줬는데 이쪽에는 생활비 안 주고요. 시댁에만 생활비를 들은 것 같아서 사연자가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시가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참고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네, 그러셨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어머니의 칠순을 맞이해서 형제들과 함께 장가계로 이제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뒤에 시어머니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어우, 나 여행 갔다가 창피당했잖아. 다들 그 삐까뻔쩍한 가방 메고 있는데 나만 가방이 허름한 거 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연자, 어머니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으면 내년 생신 때 하나 사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시어머니로부터 갑자기 긴 링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명품 가방 사이트였고 가격은 무려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고민 끝에 사연자는 남편과 상의해서 올해 생신 선물로 그 가방을 사드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말 시어머니는 밥 사준다는 핑계로 찾아와서 자신의 명품 가방 자랑만 잔뜩 했다고 합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주말 내내 쉬다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 12월 30일에 사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제보자가 뭐 시부모님께는 생활비도 드리고 좋은 선물도 막 이렇게 해드렸는데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잘 해드린 게 없어서 항상 마음에 그게 걸렸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무리를 하더라도 엄마 생신 정말 잘 챙겨드려야겠다 결심을 하고 고급 식당에 모시고 가서 이번엔 꼭 우리가 결제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어제 남편한테 여보, 우리 엄마 선물은 뭐 해드릴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남편이 처제네 식구까지 다 해서 식사비만 한 5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선물까지 해야 하냐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연자가 시부모님 생신 때는 밥에 선물 다 했잖아 하고 따지니까 남편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2년 뒤 장모님 칠순 때 그때 내가 제대로 챙길게.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야, 화가 나죠? 예.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복수를 결심했다고 해요. 아하. 실제로 시어머니가 다음 달이 사실 사연자 생일인가 봐요. 나도 네가 원하는 생일 선물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며느리한테. 예, 며느리인 사연자가 복수를 해야 됐던 마음에 그 링크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 명품 가방 링크. 그래서 보내니까 아마 욕을 먹을 좀 각오를 하면서 뭐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요? 요거를 메시지를 읽고도 시어머니 답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남편한테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제정신이냐? 우리 엄마 지금 화났다. 내가 왜? 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당신 진짜 이번에 실수한 거야 라고 답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사연자 부부는 퇴근 후에 집에서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당신 지금 당장 엄마 전화해. 이거 잘못 보낸 거라고. 사과부터 하라고. 내가 왜? 어머님이 나보고 먼저 선물 고르라고 하셨어. 야, 넌 진짜 생각이 없어. 야, 우리 집 형편 안 좋아서 아들한테 생활비까지 받아가시는데 그런데 뭐? 명품 가방을 사느라고? 아이고, 그렇게 형편 안 좋으신 분이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아주 그렇게 쿨하게 받으셔? 진짜. 오케이. 야, 장모님한테 서운하게 한 거는 내가 인정. 야, 그런데 하은아. 야, 지금 우리 엄마 가방 할부 6개월이나 남았잖아. 여보, 잘 들어. 내 가방 받아서 나 이번에 우리 엄마 드릴 거야. 그거 못 받으면 이혼이야. 알았어? 이혼해. 아, 박 변호사님, 네. 박연수님, 최영진 재수 없어. 시킨 거 한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이혼까지 뭐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좀 야박하기도 하고 충분히 사연자 며느리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갈등보다는 잘 해결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자, 교수님이 좀 속 시원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이 여성은 참다 터진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참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화가 너무 원활하지가 않아요. 물론 일단 친정 엄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너무 이제 형평성이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속상하시죠. 그래서 남편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이 며느리의 방식도 지혜롭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 감정을 얘기하고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고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뻔히 못 사주실 거 아는데 그러면서 이 명품을 보냈다, 이건 좀 분란을 각오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고됐던 싸움이죠. 그래서 일단 아내의 마음을 남편은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내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대화로 올바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꽁꽁 얼어붙은 비탈길을 강아지 한 마리가 낑낑거리면서 오르고 있어요. 길이 미끄러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강아지에게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아이고야. 자, 뒤로 미끄러지는 강아지의 몸을 잡은 남성 앞으로 쭉 밀어보는데요. 자, 추진력을 얻은 강아지 다시 한번 발을 열심히 움직여 보는데 자, 또다시 뒤로 쭉 밀리면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남성 이번에는 더욱 힘을 줘서 다시 밀어주는데요. 자, 마침내 마일 구간을 비탈길을 통과하면서 총총 앞으로 나아가는 강아지입니다. 아이고. 남성의 작은 도움 하나가 강아지에게는 정말 커다란 온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진흙과 섞인 눈이 도로 위에 가득 쌓인 가운데 한창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아, 눈 오면 저게 진짜. 그렇습니다. 천천히 나아가는 제설차 어? 앞으로 흰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흰 차. 있습니다. 제설차 멈추지 않았고요. 아. 결국 흰 차량 위로 진흙이 파바박 쏟아집니다. 제설의 피해자는 이 차량뿐만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모두 이봐요. 진흙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 진흙 샤워를 피하려면 길가에 주차하는 대신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우, 다음 이어갑니다. 평화로운 점심시간 바닥 한쪽에서 아이가 고운히 자고 있는데요. 밥을 먹던 여성이 갑자기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납니다. 왜? 여성은 서둘러서 어딘가로 걸어가는데요. 방 안에 있던 다른 여성도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 남성 또한 집안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 분주히 움직이면서 초조한 얼굴로 이 방 저 방 살피는 그때 방에서 나온 남성이 자고 있던 아이를 척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탁 풀린 두 여성, 아이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아, 이게 뭐였어요? 아이를 도대체? 찾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떡하니 자고 있는 아이를 못 보고 있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한국 속담이긴 한데 이 말이 딱 맞네요. 아, 교수님, 저게 원래 저런 경우가 있어요? 애가 없어진 것 같으면 당황해서 갑자기 막 보이지 않고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확증 편향처럼. 그런데 뭐 각 집에서 저런 경험 많죠. 그렇군요.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